나는 대학을 다녔지만 끝까지 마치지는 못했다. 도쿄의 와세다에서 경제를 공부하던 젊은 날, 나는 책보다 현장에서 배운 것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대구로 돌아와 1938년 삼성상회를 열었다. 전쟁과 산업화, 전자와 반도체의 파고를 건너며 나는 수많은 사람의 얼굴을 보아왔다. 따뜻한 진심도 있었고 필요에 따라 달라지는 차가운 본성도 있었다. 사람의 본 모습은 위기에서 드러난다. 돈줄이 막힐 때, 갑자기 돈이 몰릴 때, 작은 고난이 생길 때, 남의 불행을 마주할 때, 나는 그 순간들을 셀 수 없이 목격했다. 의리를 지키는 사람과 계산이 먼저인 사람, 책임을 떠안는 사람과 남에게 미루는 사람은 그때 확연히 갈라진다. 오늘 나는 평생의 경험으로 얻은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는 8가지 순간을 말하려 한다. 이 이야기는 남을 재단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한 거울이다. 나는 늘 믿었다. 신용은 기업의 생명이다. 사업에서도 인생에서도 신뢰가 먼저 서야 품질도 성과도 선다. 이제 첫 번째 순간으로 들어가겠다. 돈이 막혔을 때 사람의 진짜 얼굴이 드러난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는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구독과 알림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 전쟁이 끝난 뒤 나라 전체가 무너져 있었다. 나는 대구의 시장 한복판에 삼성상회라는 이름의 작은 상점을 세웠다. 그때 나는 아직 몰랐다. 인생의 가장 냉혹한 진실을 곧 마주하게 될 줄을. 돈이 막혔을 때 사람의 진짜 얼굴이 드러난다. 이 말은 내 삶을 통틀어 가장 뼈아프게 배운 한 문장이었다. 그해 겨울 예상치 못한 흉작으로 곡물값이 폭등했다. 물류는 끊기고 은행은 대출을 중단했다. 삼성상회의 금고는 텅 비었고 거래처마다 어음을 독촉하기 시작했다. 나는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를 받으며 사정했다. 이번 달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 달에는 반드시 갚겠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냉정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사장님 같이 갑시다 하던 사람들의 눈빛이 하룻밤 새 돌처럼 굳어 있었다. 죄송하지만 현금이 아니면 거래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머리가 멍해졌다. 사람은 이렇게 쉽게 바뀌는구나. 이익이 끊기면 정까지 끊어버리는구나. 그때 나는 처음으로 인간의 본 모습을 봤다. 돈이 흐르지 않으면 마음도 흐르지 않는다는 현실을. 그런데 그 절망의 끝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타났다. 창고에서 일하던 젊은 직원 김도현이었다. 그는 말수가 적고 늘 묵묵히 일만 하던 청년이었다. 그가 낡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구겨진 봉투 하나를 꺼냈다. 사장님, 이거 제 적금입니다. 급한 불 끄시는데 쓰세요. 그 안에는 10년 동안 모은 30만 원이 들어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도현아, 그건 내 전 재산이잖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사장님, 예전에 제 아내 수술비 내주셨죠. 그때 살려주신 은혜, 이제 제가 갚을 때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있었다. 나는 봉투를 돌려주지 못했다. 대신 그의 손을 꽉 잡았다. 그 손의 온기가 아직도 기억난다. 그날 이후 나는 알았다. 신용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기록이다. 그날 밤 나는 창고불을 끄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돈보다 신용을 쫓겠다. 그 다음날 나는 장부의 첫 줄에 이렇게 적었다. 신용은 기업의 생명이다. 그 문장은 그 뒤로 내 인생 전체를 지배했다. 삼성상회가 커질수록 사람의 얼굴도 많아졌다. 새로운 거래처, 새로운 경쟁자, 새로운 직원들. 하지만 나는 그때의 교훈을 한 번도 잊지 않았다. 돈으로 이어진 인연은 돈이 끊기면 사라진다. 그러나 신용으로 이어진 인연은 위기 속에서도 남는다. 세월이 흘러도 나는 늘 이렇게 물었다. 이 사람은 내가 어려워질 때도 옆에 있을까?
그 질문 하나가 나의 판단 기준이었다.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남는 사람을 찾는 것. 그게 결국 나와 삼성의 생명을 지켜왔다. 당신도 한번 생각해보라. 당신 주위에는 계산보다 마음을 먼저 내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혹은 당신은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먼저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있는가? 그 손길 하나가 결국 당신의 신용이 된다. 돈이 막혔을 때 사람의 진짜 얼굴이 드러난다. 그 사실을 나는 대구의 좁은 창고 안에서 배웠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훗날 삼성을 지탱한 첫 번째 자본이 되었다. 사람의 본 모습은 위기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다. 큰 돈을 손에 쥐었을 때 사람이 변하는 순간 나는 그 또한 수없이 보았다. 돈이 부족할 때는 겸손하지만 갑자기 큰 돈을 손에 넣는 순간 사람은 종종 본성을 잃는다. 1960년대 내가 섬유 사업을 확장하던 시절이었다.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공장은 연일 바빴다. 한때 함께 어려움을 견뎠던 몇몇 경영자들도 그 시기에 단숨에 부자가 되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대구의 소규모 방직 공장 사장이었다. 그는 원래 성실하고 직원들과 식당 한 켠에서 같은 된장찌개를 먹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새로 산 외제차로 출근하고 말투가 부드럽던 사람이 갑자기 표준어를 썼다. 이제는 해외 거래를 해야 하니까 품격이 좀 있어야죠. 그의 주변엔 하첨하는 사람들만 남고 오래된 친구들은 점점 멀어졌다. 내가 그에게 물었다. 요즘 공장은 잘 돌아갑니까?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현장에 안 들어갑니다. 그건 밑사람들이 알아서 하죠. 그 말에서 이미 그는 멀어져 있었다. 사업가가 아닌 돈의 노예로 변해 있었다. 1년 뒤 수출 계약의 조건이 바뀌며 원자재 값이 급등했다. 그의 공장은 순식간에 적자로 돌아섰다. 그때 그를 도와줄 친구는 단 한 명도 남아 있지 않았다. 그동안 그가 거리를 둔 사람들은 이제 그에게 냉정하게 말했다. 사장님, 그건 당신 책임이죠. 우리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는 나를 찾아와 조용히 말했다. 이 회장님, 저는 착각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제가 커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돈이 많을수록 제 주변엔 진심으로 저를 아는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그 말이 내게 오래 남았다. 나는 그의 실패를 비웃지 않았다. 대신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삼성이 커질수록 나 자신도 변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이후로 나는 모든 사장실의 의자 높이를 갖게 했다. 누구도 높은 자리에서 사람을 내려다보지 않도록 회의실의 책상도 직원들과 같은 높이로 맞췄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돈은 인간을 시험한다. 그것은 권력보다 더 교묘하게 사람을 바꾼다. 돈이 들어오면 겸손은 서랍 속으로 들어가고 감사는 입 밖에서 사라진다. 나는 수많은 사례를 보며 한 가지를 확신했다. 돈은 그 사람의 크기를 키워주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진 인품을 드러내는 거울이라는 것을. 그러니 당신이 큰 돈을 손에 쥐었을 때 그 돈이 당신을 지배하지 않게 하라. 그 돈으로 관계를 끊지 말고 관계를 지켜라. 진짜 부자는 돈을 쓰는 법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돈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다. 혹시 당신은 돈이 많아졌을 때 예전의 사람들과 달라진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느꼈던 거리감이 진짜 성공이었을까요? 사람의 인격은 말로 드러나지 않는다. 부하와 후배에게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그릇이 보인다. 이건 내가 평생 수많은 현장을 돌며 느낀 진실이었다. 1960년대 후반 나는 수원에 새로 세운 방직 공장을 매일같이 찾았다. 아침 7시 기계가 돌아가기 전부터 나는 현장에 있었다. 왜냐하면 그곳이 인간의 진심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위에서 어떻게 말하느냐보다 아래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로 평가받는다. 그 시절 2명의 공장 관리자가 있었다. 둘 다 실력도 좋고 성실했다. 하지만 부하 직원에게 대하는 태도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첫 번째 관리자는 늘 위험을 세우려 했다. 작은 실수에도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단순한 것도 못하냐? 정신 안 차릴래? 현장은 늘 긴장감으로 얼어붙었다. 사람들은 그 앞에서 입을 다물었고 기계는 돌아가도 분위기는 식어 있었다. 반면 두 번째 관리자는 달랐다. 그는 언제나 직원들과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작은 실수가 나와도 이렇게 말했다. 내 설명이 부족했나 보네. 같이 다시 해보자. 그리고 늦은 밤까지 남아서 함께 문제를 해결했다. 그의 눈빛엔 꾸중보다 믿음이 있었다. 그 차이는 단 며칠 만에 생산성으로 나타났다. 한 해가 지나자 두 현장의 분위기는 극명히 갈렸다. 첫 번째 관리자의 공장에서는 숙련된 직원들이 하나둘 그만두었다. 남은 사람들은 시키는 일만 하며 하루를 때웠다. 하지만 두 번째 관리자의 공장에서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개선안을 내고 서로 도왔다. 결국 두 번째 관리자의 라인이 품질 검사에서 1등을 차지했다. 나는 두 사람을 불러 물었다. 무엇이 이렇게 차이를 만들었을까? 첫 번째 관리자는 말했다. 사람은 채찍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야 긴장을 놓치지 않죠. 두 번째 관리자는 조용히 대답했다. 저는 채찍보다 신뢰가 더 오래 간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강요보다 존중으로 움직입니다. 그 대답에 나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나는 회사의 교육 방침에 한 가지 문장을 추가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 없다. 리더는 권위를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의 가능성을 끌어올리는 자리라는 것을 삼성의 모든 관리자에게 각인시켰다. 나는 늘 말한다. 진짜 리더는 부하를 부하로 대하지 않는다. 미래의 동료, 함께 성장할 사람으로 본다. 리더가 부하를 얕보면 부하도 리더를 존중하지 않는다. 존중은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흐를 때 비로소 완성된다. 그건 기업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에 통한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당신의 인품이 결정된다. 혹시 당신은 요즘 누군가에게 권위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이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만큼 그 사람도 당신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는 순간 그 사람의 속이 드러난다. 나는 기업을 키워오며 그 순간을 수없이 목격했다. 겉으로는 괜찮냐 하면서도 속으로는 웃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표정은 언제나 진심보다 빨랐다. 1970년대 초 나는 국내 기업들과 함께 전자산업 육성에 뛰어들었다. 그 시절 삼성전자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회사였다. 당시 업계엔 한국이 전자제품을 만들 수 있겠냐는 냉소가 퍼져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경쟁사 중 하나가 큰 품질 사고를 겪었다. TV 수백 대가 불량 판정을 받았고 그 회사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그 소식이 업계에 퍼지자 어떤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는 척하면서도 입가에 미묘한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역시 한국은 아직 멀었지. 그들의 눈빛에는 동정이 아닌 안도감이 있었다. 남이 무너져야 내가 안전하다는 착각. 그건 기업에도 인간에도 가장 위험한 생각이었다. 나는 그때 바로 행동에 나섰다. 지금이 도와줄 때다. 삼성의 품질 기술팀을 보내 그 회사를 도왔다. 품질은 경쟁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깨지면 시장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 일은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언론은 경쟁자를 도운 삼성이라 썼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건 단순한 자비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전체를 위한 책임이었다. 그 후로 그 회사와 우리는 서로의 기술을 공유하고 품질에 대한 기준을 함께 세웠다. 그 경험은 훗날 삼성전자가 세계 시장에서 신뢰를 얻는 밑거름이 되었다. 나는 그때 확신했다. 남의 불행에 기뻐하는 사람은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 그런 사람의 주위에는 언제나 비슷한 사람들만 모이기 때문이다.
서로가 서로의 실패를 바라는 공동체는 결국 함께 망한다. 그러나 남의 어려움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오래 남는다. 사람의 진심은 위로의 말이 아니라 위로 이후의 행동에서 드러난다. 누군가가 넘어졌을 때 당신의 입꼬리가 올라가면 당신의 인생은 그 순간부터 내리막이다. 나는 그걸 기업의 세계에서 너무나 자주 봤다. 그래서 늘 스스로에게 경계했다. 남의 불행에 웃지 마라. 그 웃음이 언젠가 너를 무너뜨린다. 혹시 당신도 누군가의 실패를 보며 안도감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 감정이 바로 당신의 거울입니다. 1970년대 중반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책임을 남에게 미루는 순간 그 사람의 비겁함이 드러난다. 이 말은 단지 공장의 규율을 위한 경고가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회사를 키워오며 나는 책임이란 단어의 무게를 누구보다 깊이 느꼈다. 그 시절 삼성은 국내 산업을 넘어 세계 시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수출이 늘고 협력업체도 많아졌다. 그만큼 실수도 생겼고 문제도 잦았다. 어느 날 일본과의 대형 계약에서 납기 문제가 터졌다. 핵심 부품이 제때 들어오지 못해 전량 납품이 지연될 위기에 놓였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한 번의 실패가 회사의 신용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사건이었다. 나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책임자가 누구인지, 어떤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물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은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다. 자재팀이 늦게 보고했습니다. 아닙니다. 해외 공장에서 먼저 일정이 밀렸습니다. 영업부가 서류를 늦게 전달했죠. 책임을 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회의장은 무겁고 공기는 싸늘했다. 그때 나는 단호히 말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책임자다. 한 사람이라도 변명하는 순간 그 팀은 이미 신뢰를 잃는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책임을 피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다. 다음 날 한 젊은 과장이 내 방으로 찾아왔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다. 회장님, 이번 건은 제 판단 미스였습니다. 보고를 미루지 말았어야 했는데 상황을 가볍게 봤습니다.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좋다. 책임을 인정한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제 그 경험으로 회사를 지켜라. 그 후 그 과장은 몇 년 만에 임원이 되었다. 책임을 피하지 않았던 그 용기가 팀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현장을 보며 확신했다. 조직은 실수로 무너지지 않는다. 책임을 회피하는 문화가 조직을 무너뜨린다. 리더가 책임을 미루면 부하들도 변명하기 시작하고 결국 아무도 진심으로 일하지 않게 된다. 회사는 그때부터 서서히 썩기 시작한다. 나는 임원들에게 늘 말했다. 책임을 지는 자리가 리더의 자리다. 권한이 큰 만큼 책임도 크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실수를 인정할 용기가 없는 사람은 언제나 남 탓만 하며 제자리 걸음이다. 인생도 똑같다.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책임을 말하는 사람이 결국 신뢰를 얻는다. 변명은 순간을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신뢰를 무너뜨린다. 그리고 신뢰를 잃은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도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나는 지금도 그날 회의실의 공기를 잊지 못한다. 책임을 피하던 이들의 침묵, 그리고 책임을 짊어진 한 사람의 결단, 그 둘의 차이가 삼성을 오늘의 삼성으로 만들었다. 진짜 리더는 위기 속에서 남을 탓하지 않는다. 그는 언제나 이렇게 말한다. 이건 내 책임이다. 내가 해결하겠다. 인생에는 누구나 견디기 힘든 시기가 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간다. 역경 속에서 진짜 동료와 가짜 동료가 갈라진다. 나는 그것을 직접 경험했다. 그리고 그때 만난 사람들의 얼굴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1970년대 말 나는 삼성그룹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려 했다. 가전제품만으로는 미래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만류했다. 회장님, 반도체는 미친 짓입니다. 일본도 미국도 기술을 공개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심지어 일부 임원은 조용히 회사를 떠났다. 그들은 위험을 감당할 용기가 없었다. 결정적으로 반도체 설비 투자를 위한 대출이 막히면서 삼성의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됐다. 언론은 삼성이 무리하다가 망한다는 기사를 쏟아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위기 속에서야 진짜 사람과 가짜 사람이 갈라진다. 힘들 때 손을 내미는 사람, 그리고 그 순간 등을 돌리는 사람. 그 두 부류가 세상을 나눈다. 한 외국 거래처는 계약 파기를 통보했다. 한국 기업과는 더 이상 거래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협력업체 사장이 내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는 오랜 세월 함께 거래해온 중소기업 대표였다. 회장님, 어려운 줄 압니다. 이번 납품 대금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삼성이 살아야 우리도 삽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말을 잃었다. 그는 부자도 권력자도 아니었지만 그날 나는 그에게서 진짜 기업가의 얼굴을 봤다. 반면 평소 회장님 하며 머리 숙이던 몇몇 인물들은 언론의 기사 한 줄에 곧장 사라졌다. 지금은 가까이 있으면 위험합니다. 그들의 말은 변명처럼 들렸지만 그 속엔 냉정한 계산이 있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위기는 인간을 시험하는 거울이다. 돈이 많을 때, 권력이 있을 때는 누구나 당신 곁에 있고 싶어 한다. 하지만 모든 게 흔들릴 때 끝까지 남는 사람은 단 몇 명뿐이다. 그래서 나는 이후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그 사람의 위기에서의 행동을 먼저 떠올렸다. 고통을 함께 나눈 사람은 언제나 믿을 수 있다. 이익 앞에서 웃는 사람보다 손해 앞에서도 조용히 옆에 있는 사람이 더 귀하다. 그게 내가 평생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이었다. 내가 존경했던 몇몇 동료들은 삼성이 힘들 때 내 곁을 지켰다. 그들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길이 멀어도 가야 합니다. 지금 포기하면 한국 산업도 멈춥니다.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다시 세웠다. 나는 그들의 신뢰를 등에 업고 반도체 사업을 강행했다. 그리고 결국 그 도전이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기의 고통이 삼성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역경 속에서 떠나는 사람은 계산으로 움직이고 남는 사람은 믿음으로 움직인다. 나는 늘 이렇게 생각한다. 평온할 때 곁에 있는 사람보다 폭풍 속에서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다. 성공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참으로 무섭다. 권력과 부를 손에 쥐는 순간 평생 감춰왔던 본성이 드러난다. 성공한 뒤 태도가 변하는 사람의 추함. 나는 수없이 그 모습을 봐왔다. 삼성이 급성장하던 1980년대 우리 곁에는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다. 어제까지는 몰랐던 이름들이 오늘은 명함을 들고 찾아왔다. 회장님,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 말의 진심을 나는 쉽게 믿지 않았다. 왜냐하면 성공한 뒤에 달라지는 사람들의 얼굴을 이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다. 내가 대구에서 삼성 상회를 처음 열었을 때 그저 평범한 상인에 불과했다. 그때는 누구도 나를 높이지 않았다. 함께 막걸리 한 잔 기울이던 상인들이 서로의 실패를 위로하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회사가 커지고 내가 회장이 되자 그들의 태도는 한순간에 달라졌다. 예전에는 이 사장 요즘 고생이 많지 하던 이들이 이젠 나를 이병철 회장님이라 부르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다. 같은 눈높이로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단어 하나도 선택하며 말했다. 그때 나는 느꼈다. 지위와 성공은 사람의 진심을 드러내는 시험대라는 것을. 어느 날 공장 현장에서 오래 일하던 기술자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구두를 닦던 헌 장화를 신은 채였다. 회장님, 현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계가 바뀌면서 품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몇몇 이모는 얼굴을 찡그렸다. 그런 건 보고 체계로 올라와야지. 회장님께 직접 말씀드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는 그 기술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네가 바로 회사의 눈이다. 직급이 아니라 진심으로 말한 자가 진짜 삼성을 움직인다. 그때 그 기술자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리고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성공 후에도 변하지 않는 사람, 그가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이다. 반면 몇몇 임원은 내 눈앞에서만 공손했다. 그러나 뒤에서는 권위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회장님이라 부르며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진심이 없었다. 결국 그들은 조직을 떠났다. 성공이 그들을 키운 게 아니라 욕심이 그들을 삼켜버린 것이다. 나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보며 배웠다. 진짜 인품은 성공 후에도 변하지 않는 평범함 속에 있다. 당신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당신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은 당신이 아무것도 없을 때 곁에 있던 그들이다. 권력은 사람을 모으지만 겸손만이 사람을 남긴다. 그래서 나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 삼성은 기술로 세워졌지만 사람으로 지켜져야 한다. 그 말은 지금도 내 철학의 중심이다. 성공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태도를 기준으로 보라. 그게 진짜 인간의 품격이다. 세상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상황이 불리해지면 쉽게 등을 돌리는 사람도 있다.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사람,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배신하는 사람. 나는 평생을 살며 두 부류의 사람을 너무나 많이 봐왔다. 1970년대 후반 나는 한때 깊이 믿었던 한 임원을 잃었다. 그는 내가 삼성의 새로운 비전을 세울 때마다 가장 먼저 내 옆에서 의견을 나누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그가 회사를 떠나며 이런 말을 남겼다. 회장님, 저는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저만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많은 생각이 들었다. 그는 오랜 시간 내게 충성했던 인물이었지만 위기가 닥치자 망설임 없이 떠났다. 그 무렵 나는 반도체 사업을 결정하며 국내외의 거센 비판을 한몸에 받고 있었다. 한국에서 반도체를 불가능합니다. 이병철이 너무 멀리 나간다. 세상의 시선이 차가워질수록 진짜 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갈렸다. 그 와중에도 한 사람이 끝까지 내 곁을 지켰다. 그는 평생 현장에서 일해온 기술 담당 임원이었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아르데예니 회장님, 모두가 떠나도 저는 남겠습니다. 지금 이 결정을 이해하는 사람은 적지만 역사가 증명할 겁니다. 이건 틀린 길이 아닙니다. 그의 눈빛에는 계산이 없었다. 순수한 확신, 그리고 의리만 있었다. 결국 반도체 공장이 완성되던 날 그는 조용히 나를 향해 웃었다. 이제 정말 세상이 달라지겠네요. 그때 나는 느꼈다. 의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만이 진짜 신뢰받는 인생을 산다. 반대로 나를 떠난 몇몇 사람들은 훗날 다른 회사에서 자리를 잃고 나를 찾아왔다. 회장님, 그땐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그들의 눈에는 후회가 묻어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냉정하다. 한번 의리를 저버린 사람을 다시는 아무도 온전히 믿지 않는다. 나는 젊은 임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배신은 단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긴 세월을 버틸 수 있는 건 오직 신뢰뿐이다. 사업의 본질은 계약서가 아니라 사람의 약속에 있다. 그 약속을 어기는 순간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도 결국 고립된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한다.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사람은 잠시 손해를 볼지 몰라도 결국 그 이름이 신뢰로 남는다. 그건 사업에서도 인생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다.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된다. 사람의 진심은 말로 감출 수 없다. 사람의 본성은 끝까지 숨길 수 없다. 그건 내가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확인한 진리였다. 나는 대구의 작은 상점에서 시작해
수십 년 동안 수만 명의 사람과 함께 일했다. 그 중에는 나를 성장시킨 사람도 그리고 위기 속에서 떠난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었다. 사람의 진심은 결국 행동으로 드러난다. 전쟁이 터졌을 때 떠나는 사람과 남는 사람이 갈렸다. 삼성 상회의 창고를 지키겠다며 포탄이 떨어지는 대구 거리를 버티던 직원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그 사람의 손에는 금도 명예도 없었지만 그 눈에는 책임이 있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직급이 아니라 태도가 사람의 품격을 결정한다. 세월이 흘러 1970년대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도 그랬다. 모두가 반대하고 일부는 등을 돌렸다. 하지만 끝까지 내 곁에 남은 소수의 사람들 덕분에 삼성은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었다. 그때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돈보다 신뢰를, 이익보다 사람을 믿어야 한다. 나는 후배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다. 성공은 혼자 만드는 게 아니다. 네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그 성공의 의미가 달라진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힘은 기술도 자본도 아니다. 진심을 끝까지 지키는 인간의 신뢰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길 바란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신뢰로 맺어진 관계인가? 아니면 이해로 맺어진 관계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당신 자신은 어떤 관계를 맺는 사람인가? 나는 평생 한 가지를 믿었다. 삼성을 만든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 말은 지금도 변하지 않는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다. 하지만 신뢰를 잃으면 다시는 되찾을 수 없다. 그게 내가 배운 인생의 마지막 진리였다. 당신은 어떤 사람의 본성을 믿습니까? 혹은 당신이 생각하는 진짜 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댓글에 당신이 떠올린 단어 하나를 남겨보세요. 신뢰, 진심, 의리, 그 한 단어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